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역사상 가장 예측하기 쉬운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트럼프가 아침에 말하면 오르고 오후에 말하면 내립니다. 물론 반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요점은 그냥 매일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완벽하죠? 농담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방정식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한쪽에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한쪽에선 반도체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 저 닥터 핑심슨이 이 복잡한 판을 삼막팔장으로 분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시장이 흔들릴 때 누가 나타나서 돈을 쏟아붓냐고요? 정답은 연기금입니다. 국민연금, 각종 공제회, 이른바 큰 손들이 시장이 무너지려 하면 어김없이 등장해서 주식을 사들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슈퍼히어로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그 슈퍼히어로가 좀 힘겨워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이 리스크 오프 모드, 쉽게 말해 위험한 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겹치면서 연기금 혼자 이 모든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트럼프가 트위터, 요즘엔 X죠. 거기서 한마디만 해도 선물 시장이 출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트럼프가 뭔가를 말합니다. 시장이 잠깐 반응합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무감각해진 건지 아니면 더 깊은 공포가 쌓여서 작은 뉴스엔 반응조차 안 하는 건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학에서 이 현상을 노이즈 피로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자극이 반복되면 인간은, 그리고 시장은 점점 둔감해집니다. 문제는 이 둔감함이 안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폭발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그 폭발을 만들어낼 뇌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원칙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략입니다. 오전에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유저선 통과도 허용했다. 이 소식 하나에 나스닥 선물이 반등합니다. 시장은 안도합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하죠. 전쟁이 끝나가나 보다. 이제 사도 되겠구나. 그런데 오후가 됩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파병 가능성, 군사 옵션 검토, 강경 대응, 시장이 다시 흔들립니다. 이걸 단순히 거짓말이나 혼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의도된 양면 전략, 이른바 화전 양면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선 당근을 보여주면서 군사적 압박이라는 채찍도 동시에 들고 있는 겁니다. 외교에선 꽤 고전적인 기법이에요. 문제는 그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역,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브렌트유 가격보다 더 중요한 지표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는 곳, 너비 불과 33km,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면 지구 반대편 주유소의 기름값이 출렁입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트럼프의 말이 시장을 움직이던 시대는 이제 끝물입니다.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저 해협을 실제로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지금 상황은 복층 구조입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시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여전히 상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다른 손은 등 뒤에 숨기고 있는 형국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 루트에 의존합니다. 유조선이 못 지나가면 우회 항로를 씁니다. 우회 항로를 쓰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우면 주식 밸류에이션이 압박을 받습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처럼 보이는 이 그림이 결국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가 사실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노워 시위가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건 꽤 강력한 신호입니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고 민주당은 하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분위기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 이 전쟁은 더 이상 지지율의 우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한 미국을 보여주고 싶은데 정작 자국민이 반전 시위를 한다면요? 이게 레임덕의 냄새입니다. 물론 아직 레임덕이라 단정 짓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복잡해질수록 전쟁의 향방은 두 가지 극단적 시나리오 사이를 오갑니다. 시나리오 A, 지상군 투입.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시도. 이 경우 유가 급등,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급락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시나리오 B, 급작스러운 휴전. 선거를 앞두고 내가 전쟁을 끝냈다는 메시지로 극적인 반전을 꾀하는 시도. 이 경우 달러 약세, 위험자산 반등, 에너지 섹터 조정이라는 흐름이 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단언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예언자입니다. 저는 둘 다 아닙니다. 그 대신 4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변곡점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4월은 단순한 달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 증시 투자자에게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반도체 빅2의 숫자가 나온다는 건 시장이 기다리던 이정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시즌엔 어닝 시즌 랠리를 기대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오른다.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매크로 환경이 그 위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가, 고금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실적 호재의 파급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기서 핵심 수치 하나 기억하세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45%입니다. 이 수치가 뚫리는 순간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미국 국채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리스크 없이 4%대 이상 수익이 나온다면 굳이 변동성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걸 주식 프리미엄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실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버티고 있는 한 그 실적이 시장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절반쯤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섹터에 돈을 두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실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시나리오별로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 지도를 한 장 그려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 전쟁이 장기화되고 달러가 강세를 유지한다면 이 경우 유리한 업종은 방산, 은행, 지주사입니다. 방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은행은 고금리 환경에서 예대 마진이 확대됩니다. 지주사는 달러 강세 국면에서 해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적 수혜를 받습니다. 시나리오 2. 전쟁이 종료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이 경우엔 판이 바뀝니다. 제약 바이오, 기계, IT 하드웨어를 봐야 합니다. 달러 약세는 워낙 강세를 의미하고 이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겐 환율 역풍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반면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은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요? 여기서 시장이 갈립니다. 낙관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률 정점은 2027년으로 예상된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신중론. 아직 금리도 안 꺾였고 글로벌 수요 회복 속도도 불확실하다. 지금은 현금이 최고다. 어느 쪽이 맞냐고요? 둘 다 일부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베어마켓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낙담, 절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복. 모든 투매가 끝나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진 그 지점이 진짜 바닥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낙담과 절망의 경계. 아직 항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야 라며 무릎에서 사려는 충동,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무릎에서 샀다고 생각했는데 종아리가 있고 발목이 있고 발바닥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진짜 바닥은 더 이상 뉴스를 보기 싫어지는 그 순간에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레버리지를 줄이십시오. 빚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수익을 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손실을 배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둘째, 현금 비중 30%를 목표로 하십시오. 현금은 리밸런싱의 탄약입니다. 시장이 진짜 항복하는 순간 그 현금이 여러분을 공격수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금리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십시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게 시장 회복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내가 전략입니다. 역설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중동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탈중동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변화의 동력도 커지는 법입니다. 지금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에 균열이 오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성이 이 정도 수준이면 기업도 국가도 에너지 자립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이상론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섹터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화석연료를 밀어붙이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재생에너지 전환 논의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순한 ESG 테마가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존이 걸린 문제엔 결국 돈이 몰립니다. 트럼프 이후 전쟁 이후의 세계를 설계하는 기업과 국가가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기 전 낡은 것들이 부서지는 소리입니다. 저는 닥터 핑심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